5살 손주가 우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죽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우물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우물의 물을 모두 빼내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7순을 훌쩍 넘긴 늙은이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자식, 손주들 재롱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해가 저물어 어스름이 내릴 때면 지금도 심장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에 몸서리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도 그저 무서운 괴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 하나뿐인 아들 가족과 이 늙은이의 피와 눈물이 섞인 뼈아픈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골 마을이 도시화의 바람에 휩쓸리기 전 아직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으면서도 사람의 속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던 그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넓은 과수원 한가운데에 오롯이 자리 잡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붉은 꽃이 피고 졌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는데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처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녀석이었죠. 며느리 지혜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전형적인 시골 아낙네로 낮에는 밭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돌아오면 살림과 가축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이 집안의 기둥이었던 제 손주 준서였습니다. 그의 녀석은 막 5살이 되었지요. 준서는 하얀 피부에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혀 짧은 소리로 저를 부를 때면 노년의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저는 그 아이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저에게 늦게 본 손주는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모든 사랑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죠. 준서도 그런 저를 유독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제 손을 잡고 농기를 산책했고 오후에는 마당가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아래 그물 침대에 누워 함께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그 감나무는 아주 커서 그 그늘이 마당의 절반을 덮을 정도였죠. 저는 종종 그 나무 아래 앉아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번푼 돈으로 손주에게 과자라도 하나 더 사주는 것이 제 낙이었습니다. 감나무에서 1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우물로 그 물맛이 꿀처럼 달고 시원했지요. 하지만 마을의 상수도가 들어온 뒤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채소를 씻거나 텃밭에 물을 줄 때만 가끔 쓰곤 했습니다. 우물 난간은 낡은 벽돌로 쌓여 있었는데 어른 허리춤 정도의 높이라 아이들에게는 늘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난간을 더 높이 쌓거나 튼튼한 덮개를 만들자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밤낮 없이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죠. 아버지, 준서는 착해서 우물 근처엔 절대 안 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주가 말을 잘 듣는 아이라는 생각에 저도 그만 방심하고 만 것입니다. 우물 덮개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서 흐지부지 잊혀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 한낮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선 매미들이 귀가 아플 정도로 울어댔죠. 점심을 먹고 나서 민준이와 지혜는 오후 파티를 위해 잠시 눈을 붙이러 방으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저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저는 감나무에 등을 기댄 채 만들다만 바구니를 엮고 있었죠. 준서는 제가 막 만들어준 댄잎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바람개비가 쌩쌩 돌아요. 아이는 햇살처럼 환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강아지 덥게 너무 뛰어다니면 병난다. 그늘에서 놀아라. 아이는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고는 시원한 그늘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잘 익은 과일 향기와 옷집 마르는 냄새가 어우러져 더없이 정겨운 시골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자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꾸벅꾸벅 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잠깐만 눈 좀 붙였다가 10분만 있다 일어나서 손주랑 놀아줘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 마른 잎을 밟는 준서의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개미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도요. 그러다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한여름 오후의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아마 15분, 길어야 30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을 훑는 서늘한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글거리는 여름 한낮에 느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한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준서야. 나지막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어디 있니? 저는 점점 커지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불안감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미 울음소리만이 제 물음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 댄잎 바람개비만이 흙바닥 위에 외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늙고 쇠약한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감나무 주변을 돌고 바나나 덤불 속을 들여다보고 대문까지 나가봤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갔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이 마당 한 구석, 오래된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끼 낀 우물 난간 바로 옆에 준서의 파란색 작은 고무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냈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지팡이도 내팽개치고 남은 힘을 다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준서야, 제 절규가 한여름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우물 안으로 몸을 숙여 깊고 어두운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늘 잔잔하던 수면이 지금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죠.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우물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비명을 듣고 아들 내외가 잠에서 깨 뛰쳐나왔습니다. 곤히 자던 얼굴이었지만 제가 우물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자 혼비백산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준서가 우물에 빠졌다. 저는 우물을 가리키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그 말을 들은 지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준이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더니 망설임 없이 우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은 너무 깊고 벽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뛰어들면 너까지 죽어. 어서 밧줄 가져와.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는 밧줄을, 누구는 손전등을 들고 왔고 어떤 이는 보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작았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사람들 속에는 바로 옆집에 사는 최영감내외도 있었습니다. 최영감내는 우리 집과 담벼락 하나, 그리고 이 우물을 사이에 두고 있었죠. 최영감은 가장 먼저 달려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구할 수 있겠냐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심지어 손전등을 들고 우물 속을 비추며 동네 청년들에게 밧줄 묶는 법을 지시하기까지 했죠. 그 순간 저는 그의 태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부디 제 손주를 살려달라고요. 마을에서 가장 힘센 청년의 몸에 밧줄이 묶이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팽팽하게 당겨졌다 느슨해지는 밧줄만 바라봤습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울음소리가 애간장을 녹일 듯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우물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었고 두 주먹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뭐 보여요? 누군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끌어올려요. 무거워요. 우물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묵직하고 음산했습니다. 청년이 흠뻑 젖은 준서를 안고 마침내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주위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눈물이었죠. 아이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는 파랗게 변해 있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이미 으스러진 노란 나비 한 마리가 꼭 쥐어져 있었죠. 아름다운 나비를 쫓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던 것입니다. 그 낮은 우물 난간이 제 어린 손주의 발걸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달려와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10분이 흘렀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두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아이가 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귓가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며느리의 비명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촛불로 환했고 향 냄새가 자욱했죠. 구슬픈 상여 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희망,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손주가 영원히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잠들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이를 잘 돌보았더라면, 만약 내가 잠들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물 난간을 더 높이 쌓았더라면, 수천, 수만 개의 만약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 짐을 벗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따라가서 용서를 빌고 싶었죠. 아버지, 죽이라도 좀 드세요. 민준이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퉁퉁 부은 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의 존경과 사랑 대신 차가운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됐다. 그냥 내버려 둬라. 민준이는 죽그릇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말없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벽에 길게 드리워진 녀석의 그림자는 지독한 고독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서의 장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모두가 요절한 아이와 불행한 우리 가족을 안타까워했죠. 최 영감 내외도 장례식 내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왔습니다. 최 영감은 손님들에게 차를 나르느라 분주했고 그의 아내는 며느리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두들 제가 참 좋은 이웃을 두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물 쪽을 힐끔거리는 최 영감의 눈초리를 볼 때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손주를 묻고 온 뒤 우리 집은 무덤처럼 무겁고 음산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지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아들의 베개를 끌어안고 침대 구석에 멍하니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일을 그만두고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두운 구석에서 제 집에서 유령처럼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준서의 첫 제사가 지난 지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는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모래 2트럭, 시멘트 몇 포대, 그리고 커다란 돌무더기를 싣고 왔죠. 제가 뭘 할 거냐고 묻자 녀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메울 겁니다. 뭘 메운다는 거냐? 저는 이미 짐작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저 빌어먹을 우물이요. 저걸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박살 내버릴 겁니다. 녀석은 눈을 희번덕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저 우물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었고 아들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우물은 대대로 우리 집의 생명수이자 이 땅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물을 메우는 것을 무척 꺼렸습니다. 우물을 막으면 집안의 용맥을 막는 것이라. 가세가 기울고 자손들에게 우환이 닥친다고들 했죠. 아들아, 진정해라. 우물을 메우는 건 신령님과 터줏대감님을 노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애원하듯 아들을 달랬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 죽을 때 신은 뭘 했는데요? 아들은 제 말을 가차없이 내치며 삽으로 모래를 푹푹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부들에게 돌덩이를 우물 안으로 던져 넣으라고 지시하는 아들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 떨어질 때마다 첨벙 소리가 나야 했지만 이제 물 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도 저 우물처럼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돌과 모래로 우물을 가득 채운 뒤 민준이는 두꺼운 콘크리트 층을 부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시멘트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하여 그곳은 푸른 나무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차갑고 회색빛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물이 막힌 날부터 집안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병은 더 깊어지는 듯 했죠. 깊은 밤이면 저는 지혜가 몰래 그 콘크리트 무덤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귀를 대고 마치 아들과 이야기하듯 소곤거렸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얘야, 방에 들어가자. 밤이슬이 차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지혜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어딘가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버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준서 자고 있잖아요. 지금 저 밑에서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들어보세요. 아이가 게르르 웃고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준서는 죽었어. 정신 차려라.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바닥에 귀를 댔습니다. 그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죠.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엄마랑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똑똑히 들리는데 아버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콘크리트 바닥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밤의 소리들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마치 두꺼운 흙과 돌을 뚫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분명 아이의 웃음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들으셨죠? 제가 그랬잖아요.
준서가 저랑 같이 놀자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혜는 소리치며 딱딱한 콘크리트를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며느리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술에 취해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날이 셀 때까지 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 걸까? 억울하게 죽은 준서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며 우리에게 원한을 알리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이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듣는 걸까?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제가 준서를 어깨에 태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닐 때 들었던 바로 그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일을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녀석은 제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랑 지혜 둘 다 헛것을 들으신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바람 소리거나 쥐새끼 소리겠죠. 녀석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준이는 낮에도 우물이 있던 자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기이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옮겨지기도 했고 대낮에 준서의 제사상에 놓인 향로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면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땅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는 것처럼요. 온 마을에 박노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이 용의 눈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려서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영혼이 외로워서 같이 있을 사람을 데려가려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악의적인 소문들이 비수가 되어 우리 가족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웃 최영감 내외도 종종 우리 집에 들렀지만 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최영감은 은밀한 표정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노인, 내가 듣자 하니 이 덱터가 아주 기가 세다고 하더군요. 용한 무당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간 저 며느리 정말 큰일 나겠소.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매일 헛소리만 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난폭해져서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우리 가정이 이제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손주를 믿었습니다. 그 착하고 순한 아이가 부모와 할아버지를 괴롭힐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있다면 가족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저의 직감은 이 음산한 기운이 단지 저승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승에 있는 누군가의 시커먼 속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물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섬뜩한 적막감에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말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시간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고통은 더욱 타갔죠. 집안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버려진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즐겁고 따뜻했던 저녁 식사 시간, 시원한 마루에 둘러앉아 구수한 된장찌개와 아삭한 김치를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준서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의 식사는 제게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려 하지 않았죠. 며느리 지혜는 건성으로 밥을 지었고 종종 서리거나 짝이 일쑤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고 쓴 약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밥상머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맞은편에 텅 빈 의자를 힐끔거렸습니다. 그곳은 늘 준서가 앉던 자리였죠. 아이가 쓰던 닭 그림이 그려진 작은 밥그릇이 며느리에 의해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또다시 눈물이 차올라 하얀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몇 숟갈을 뜨고는 조용히 일어나 갯마루에 앉아 씁쓸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난폭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공구 가방을 구석에 내팽개치고 말없이 소주병을 꺼내 들이켰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진다지만 녀석은 술을 마실수록 깊은 한숨과 거친 욕설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 식탁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절망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폐하게 들어간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다가가서 어릴 적처럼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우리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준서의 죽음이 제 탓이라며 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아져 우리 사이를 차가운 얼음장처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지혜, 그 아이가 가장 불쌍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면 넋을 잃고 바라보며 준서가 숨바꼭질하네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밤이 되면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여는 소리, 그리고 아이를 재우듯 구슬프게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가 들려올 때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녀석은 준서의 옷을 전부 꺼내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하며 옷에 남은 아들의 채취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입히려고 만들다만 옷을 보물처럼 가슴에 꼭 품고 있었죠. 누가 그 옷에 손이라도 대면 새끼 잃은 어미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넓은 집이 어찌나 춥고 삭막하게 느껴지던지요.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고통 속에 갇힌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늙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아들 내외를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 같은 공기가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마치 누군가 구슬프게 흐느끼는 것처럼 울부짖었죠.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죠. 어느 해 질녘 어둠이 막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아궁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였죠. 저는 창문을 닫으려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바람 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물이 있던 마당 한구석에서 작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제가 늙어서 헛것을 듣는 걸까요? 아니면 또 환청일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히히, 할아버지, 이리 와서 저랑 놀아요.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맑고 청아했지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건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애교 섞인 말투, 해맑은 웃음소리.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창틀을 붙잡고 텅 빈 눈으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마당을 얼룩덜룩 비추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무덤이 있는 마당 구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치 얇고 하얀 연기 같은 것이 그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연기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의 형상 같았고 어떤 때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준서야, 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물음에 답하는 것은 오직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넋을 잃고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다급하게 물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바람이라도 맞으셨어요? 저는 마당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들아, 준서가 돌아왔어. 저기 웃음소리 들리지 않니?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당을 내다보고는 저를 불쌍하다는 듯 또 짜증스럽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시네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바람 소리예요.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녀석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 어깨를 잡은 녀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힐끗거리는 그의 눈초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웃음소리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방에서도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밤새 뒤척이는 민준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반쯤 잠든 상태에서만 웃음소리를 들었다면 며느리 지혜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에 초자연적인 공포까지 더해지자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정오 온 가족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뛰쳐나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머리를 산발한 채 손에 태기를 들고 우물 위에 콘크리트를 미친 듯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쨍, 쨍. 쇠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불꽃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엄마가 왔어. 엄마가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워미질을 해댔습니다. 이 자루와의 마찰로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얘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저는 경악하며 달려가 페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아버님은 안 들리세요? 우리 애가 춥고 숨 막힌다고 부르고 있잖아요. 며느리의 눈은 핏발이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원수처럼 노려보더니 다시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향해 원희를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민준이도 뛰쳐나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녀석은 뒤에서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우리 아들은 죽었어. 제발 그만해. 이거나, 이 살인자. 당신들이 내 아들을 생매장했어. 이 악마들아. 지혜는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남편의 얼굴과 팔을 핥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물어뜯기까지 했죠. 민준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아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한가운데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서서 산산조각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또다시 몰려와 대문 밖에서 쑥덕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저댁 며느리 미쳤나 봐. 죽은 아들 귀신이 캔 게 틀림없어. 저 집은 업보가 얼마나 두텁길래 저런 일이. 무심한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최 영감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제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는 아내를 제압하고 밧줄로 묶어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혜는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지르다 기력이 다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피투성이가 된 부은 손,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침대 옆에 앉아 머리를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녀석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무력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제 아들이 그렇게 약해진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인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닥친 비극 앞에서 절망한 한 명의 아버지이자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유물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하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죠. 우물을 메울 때도 고통을 지우고 싶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광기와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들 앞에서 그의 단단했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술에 취하는 대신 혼자 멍하니 앉아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집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한 번은 녀석이 손전등을 들고 우물이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곰이 자국이 남은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동상처럼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녀석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진짜일까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땅속에 혹시 수도관이나 빈 공간이 있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친구는 여러 장비를 가져와 우물 주변 땅을 시추하고 측정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물리적인 원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짊어진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나절 동안 땅을 파고 측정한 끝에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주변 땅은 아주 단단해요. 집 한 채 하나 지하 동굴의 흔적도 없고요. 수도관은 저쪽으로 10m는 떨어져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바람 소리나 울림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용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친구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장비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과학적인 해답을 찾으려던 민준이의 마지막 노력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민준이의 두려움은 다른 형태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미신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는 용하다는 절과 사당을 찾아다니며 비싼 돈을 들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안은 늘 향연기로 자욱했고 온갖 종류의 부적이 벽과 문에 나붙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터에 아주 나쁜 귀신이 붙었대요. 그 귀신이 준서의 영혼을 붙잡고 못 가게 한대요. 민준이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과 벽에 어지럽게 붙은 부적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음산한 사당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아, 제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지. 너무 빠져들면 돈만 잃고 병은 그대로다. 제가 충고했지만 녀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무당말이 이대로 두면 지혜까지 데려간대요. 며느리까지 잃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며느리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부적과 제사상으로 땅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두려움만 더 키워 불쌍한 사람들의 이성을 갉아먹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집을 찾아와 과도한 걱정을 내비치면서도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던 최영감의 그 눈빛. 그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괴한 일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더디게 퍼지고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미쳐서 우물을 파헤치려 했던 일과 우리 집 땅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입방하는 이야기를 부풀리고 왜곡했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흉측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담배를 사기 위해 마을 어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턱을 넘어서자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 심지어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가게 주인은 차를 따르면서도 곁눈질로 저를 살피며 어색하게 안부를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담배를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 겉은 멀쩡해 보여도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다잖아. 듣자 하니 저 집터가 옛날 공동묘지였다던데 그래서 자손이 단명하는 거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험한 일을 연달아 겪는담. 착한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안 생기지.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굽은 등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짊어진 것처럼 더 낮게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은 이상할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 집 대문 근처에서 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며 감히 집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군을 쫓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 귀신을 키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미 병든 며느리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넉나간 모습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나 들어가요. 재수 없는 기운 옮기지 말고. 한때 며느리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아주머니가 울타리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는 집으로 도망쳐 들어와 어두운 구석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일터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료 인부들도 녀석과 함께 일하기를 꺼리기 시작했죠. 그의 불운이 공사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녀석은 일찍 퇴근해 와서는 굳은 얼굴로 안전모를 바닥에 내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놈들이 저보고 며칠 쉬래요. 재수 없다고요. 빌어먹을.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팎에서 밀려오는 압박이 우리 작은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처럼 보이지 않는 공포와 함께 우리 자신의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오직 최의 영감내외만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종종 술이나 차를 들고 와 민준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깊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민준 씨, 세상 인심이 참 야박하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터가 자네 가족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걱정일세. 그의 말은 가랑비에 옷 젖듯 혼란에 빠진 제 아들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죠. 여론의 압박과 집안에서 커져가는 공포를 견디다 못한 민준이는 결국 초자연적인 세계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옆 동네에 귀신을 쫓는데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모셔왔습니다. 무당이 온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네 집 우물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50대로 보이는 무당은 바싹 마른 체구에 교활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는 먼지떨이를 든 채 거만한 태도로 우리 집 마당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우물이 있던 자리를 빙빙 돌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따금씩 몸을 부르르 떨거나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이라도 하는 듯 허공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기가 세다. 아주 세. 이 원혼의 한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기어이 식구 하나를 데려가고야 말겠어. 무당의 서슬퍼런 한마디에 민준이와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부부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죠. 그는 더 이상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홍수 속에서 썩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미신에 빠진 한심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무당은 듬성듬성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를 원한다면 큰 굿을 버려 원혼을 달래야 한다. 하늘의 장군들을 불러와 이 악기를 눌러야 해. 하지만 이 굿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이 평안해질 수만 있다면요. 민준이는 미친 사람처럼 희망에 찬 눈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마당에서는 요란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북과 징, 꽹과리 소리가 조용한 시골 마을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무당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향해 술을 뿜어댔습니다. 종이로 만든 인형들이 불에 타재가 되어 마치 떠도는 유령처럼 마당을 흩날렸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마당 한가운데 앉혀져 겁에 질린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재물들을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죠. 저는
원마루에 앉아 제 집에서 벌어지는 이 혼란스럽고 미심적인 광경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광기였고 절망의 끝에서 버리는 발악이었습니다. 굿은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무당은 민준이에게서 두둑한 돈을 받아 챙기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재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안심하게 내가 단단히 봉인해 놨으니 이제 그 원호는 두려워서 얼씬도 못할 걸세. 무당의 확신에 찬 말에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바로 다음 날 밤 개 짖는 소리가 그치자마자 그 끔찍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히히히. 아빠, 엄마.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전보다 더 크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땅속에서부터 울려 퍼져 우물 위에 붙여진 수많은 부적들을 뚫고 고요한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죠.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우물이 있던 자리를 노려보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제사도 지내줬잖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그는 벽에 머리를 태스며 울음 섞인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큰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더 깊어진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굿이 실패로 돌아간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물과 간장뿐인 초라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는 수저를 탁 내려놓고 저와 지혜를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요. 그 짧은 두 마디는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씹고 있던 밥이 목에 걸렸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되물었습니다. 집을 팔자고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이 집은 저주받았어요. 지혜가 여기서 뼈만 남고 죽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까지 미쳐버리는 걸 보고 싶으세요? 민준이는 감정을 억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다. 조상님들 묘소도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팔 수가 있니? 집을 팔면 우린 어디 가서 사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이 집은 제 평생의 흔적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에 우리 가족 몇 대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제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상요?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준서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뒀잖아요. 이제 선택하세요. 이 집을 지킬 건지 아니면 우리 목숨을 지킬 건지.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밥상을 마당으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나고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혜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발밑에 아수라장을 보고 이성을 잃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압박이 그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짓눌러버린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 노인네가 집을 판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 영감은 가장 먼저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척혈을 찾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준 씨,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집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줄 테니. 이웃사촌인데 손해보게 하진 않을 걸세. 며칠 후 최 영감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번쩍이는 차를 타고 왔죠. 그는 집을 대충 훑어보고는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 헐값을 불렀습니다. 이 동네가 흉흉한 소문이 많고 집주인 운세도 안 좋으니 이 가격 이상은 못 드립니다. 파시든가 마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남자는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기에 그 가격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이 짐을 벗어던지고 낯선 곳에서라도 평화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서명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과 뿌리를 잃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차가운 우물 밑에 버려질 제 불쌍한 손주의 영혼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치며 지팡이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남자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고 최 영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계약하게 놔두세요. 민준이가 핏발 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허락 못한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이 집을 팔 수 없어. 저는 허리를 꿋꿋이 펴고 아들과 낯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슬픔 속에서 잊고 있던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노망난 영감 같으니 민준 씨, 알아서 해결하시오. 난 늙은이랑 실랑이 할 시간 없소. 남자는 옷을 털며 일어나 돌아가려 했습니다. 최 영감은 황급히 그를 따라가 무언가 속삭였죠. 저는 민준이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하지만 준서는 생각해 봤니? 그 아이는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아직 편히 잠들지 못했어. 우리가 집을 팔고 떠나면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제사라도 지내주겠니? 아니면 땅을 파헤쳐서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니? 말은 쉽죠. 그럼 아버지, 저더러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 공포 속에서 계속 살라고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버지 말을 들어다오.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준서를 만나야겠다. 아버지는 우리 손주가 부모를 해치러 왔다고 믿지 않는다. 그 애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주름진 뺨 위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일이 보름이니 우리 부자가 저 우물을 파헤치자. 아버지가 직접 내려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 만약 정말로 준서가 사람을 데려가려고 온 것이라면 이 늙은 몸이 그 아이를 따라가마. 너희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 다른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손주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은 마치 냉수마찰처럼 민준이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제 눈에서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결심을 보았을 겁니다. 그 사랑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우물을 파헤치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집을 팔고 지혜를 데리고 떠나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죠. 저는 최 영감과 낯선 남자를 향해 돌아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리 집 안 팝니다.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그 말을 들은 최 영감의 얼굴은 굳어졌고 거짓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몇 마디 더듬거리더니 낯선 남자와 함께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감출 수 없는 분노와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헤치기로 한 우리 부자의 결정은 단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옆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어떤 어두운 비밀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조상님들과 준서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준서야, 만약 내 넋이 있다면 내일 할아버지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다오. 더 이상 이 할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살지 않도록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게도 어두웠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 곧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았지만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덥고 습했습니다. 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조상님들과 준서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우리 부자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준이도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번쩍이는 큰 망치와 차가운 쇠 지렛대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밤을 샌 얼굴은 퇴퇴했지만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담배 연기가 새벽 안개와 뒤섞여 기묘하고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물을 파헤친다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공황 상태에 빠져 아들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달래고 신경 안정제를 먹인 후에야 겨우 녀석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뺨 위로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민준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라, 아들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어나 담배꽁초를 땅에 비벼 껐습니다. 마치 남은 망설임마저 짓밟아 버리려는 듯이요. 그는 두 손에 침을 뱉어 비비고는 망치자루를 꽉 잡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힘을 주자 팔의 근육이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흡, 그의 기압 소리와 함께 망치가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치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 두꺼운 콘크리트가 울리며 시멘트 가루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실금 같은 작은 균열만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수십 번의 망치질이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쇠가 돌을 내리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져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의 외침 같았고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곁에 서서 낡은 수건으로 아들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땀이 등을 적시고 잿빛 먼지와 뒤섞여 고통스러운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좀 쉬었다 해라.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제가 안쓰러워 말했습니다. 안 힘들어요. 이 무덤 같은 걸 박살 내버려야 해요. 그 귀신놈의 목을 끌어내야 한다고요. 민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눈은 점점 넓어지는 균열에서 떼지 못했죠. 원한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를 지칠 줄 모르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또다시 몰려와 대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또 무슨 소란이야. 미쳐서 집을 부수나 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부자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바위처럼 단단했던 콘크리트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커다란 조각이 부서져 내리며 깊고 어두운 우물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우물 속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짙은 흙냄새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는 망치를 옆으로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물 입구가 열렸습니다. 그 검은 구멍은 마치 악마의 눈처럼 우리 부자를 노려보며 도전하고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큰 손전등을 켜고 우물 속을 비췄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이끼 낀 벽돌의 얼룩덜룩한 면을 비췄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이 하늘을 비추던 우물 바닥에는 이제 부서진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물은 없었습니다. 가뭄이 든 계절이라 지하수가 말라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었죠. 민준이는 일어나 튼튼한 밧줄을 감나무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을 허리에 맸습니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녀석은 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밧줄을 당겨 신호를 보내. 제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밧줄 끝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민준이는 천천히 우물 속으로 몸을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물 입구에 엎드려 아들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간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발이 우물 벽에 닿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닿았니? 제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 너무 어두워요. 좀 살펴볼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1분, 2분이 흘렀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손에 들린 밧줄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아래에서 민준이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빨리 끌어올려 주세요. 빨리. 저는 경악하며 남은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귀신이라도 봤어? 저는 밧줄을 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젠장. 민준이의 분노에 찬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민준이의 머리가 우물 입구 위로 나타났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두 눈에 분노의 핏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검고 네모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기어 나와 그 물건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게 뭔지 보시라고요. 저는 허리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쓰던 건전지로 작동하는 구식 기계였죠. 그 옆에는 전선이 복잡하게 연결된 작은 타이머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히히, 할아버지, 엄마, 익숙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며느리를 미치게 하고 아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바로 그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처럼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저는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귀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준서는 이용당한 거였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산산조각 나고 웃음소리가 멈출 때까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서
조롱당하고 속았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귀신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죽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이용해 그 부모를 정신적으로 고문할 만큼 악랄한 자가 누구란 말인가?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한단 말인가? 우리 부자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 영감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가? 그는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지만 그의 불안한 눈은 바닥에 부서진 전자 부품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분노에 차 있던 민준이는 최 영감을 보자 화풀이할 대상을 찾은 듯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왔소?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놈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오. 우물 밑에 이딴 걸 숨겨놓고 귀신 행세를 하며 우리를 속였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최 영감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가? 어찌 그런 악독한 사람이. 아마 동네 철없는 애들이 장난친 거겠지. 장난? 이건 음모요.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수작이라고. 혹시 짐작가는 사람이라도 있어? 민준이가 눈을 부릅뜨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영감은 뒷걸음질 치다 벽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알겠나. 아무튼 진정하게. 이 터가 정말 기가 세긴 센가 보네. 가짜 귀신이 있으면 진짜 귀신도 있는 법이지. 잘 생각해보게. 그냥 팔고 떠나는 게 속편할 걸세. 그는 그렇게 말하며 두렵고 당황한 기색으로 대문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왜 그는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권했을까? 왜 우리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당황했을까? 모든 것을 되짚어보니 준서가 죽은 날부터 최 영감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귀신과 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심어왔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자기 집으로 향하는 최 영감의 뒷모습을 나로에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불안하고 허둥대는 걸음걸이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 최 영감 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니요. 저 양반 원래 겁이 많잖아요. 아니다. 저건 귀신을 무서워하는 눈이 아니야.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저의 직감은 최 영감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그 비밀은 분명 이 우물과 제 손주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물에 내려가 보거라. 저 카세트 플레이어에 연결된 전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세히 살펴봐. 제 말을 듣고 민준이는 다시 허리에 밧줄을 묶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쇠지렛대와 더 밝은 손전등을 들고 갔죠. 분노는 의심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의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우물 벽 안에 전선이 묻혀 있어요. 그 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따라가 보거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민준이는 쇠 지렛대로 낡은 벽돌을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벽돌 떨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쪽 벽돌은 가짜예요. 아니, 텅 비어 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몇 번 더 벽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우물 바닥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제가 우물 입구에 켜놓았던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최 영감네 집으로 통하는 굴이 있어요. 민준이의 외침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최 영감네 집으로 통하는 굴이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그놈, 위선적인 이웃의 탈을 쓴 그놈이 주범이었습니다. 제 안에 피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늙고 쇠약한 몸이라는 것도 있고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내려다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아버지,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가서 따질게요. 아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증거가 필요해. 제 단호함에 민준이는 결국 물러섰습니다. 그는 위로 올라와 저를 천천히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짙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민준이는 손전등으로 부서진 우물벽 한쪽을 비췄습니다. 지름 1m 정도의 어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검은 구멍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된 정교하게 파인 흙굴이었습니다. 굴은 최영감네 집 쪽으로 어둡게 뻗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굴의 축축한 흙바닥 위에 사탕 껍질과 낡은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단지 최영감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 사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추악하고 어두운 목적을 위한 비밀 통로이자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종종 실종된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인신매매단 소행이라고들 했죠. 설마 그때 굴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발밑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범죄의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올라가서 경찰에 신고해라. 조용히 가야 한다. 최영감이 알면 도망칠 거야. 아버지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다. 아버지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험해요. 어서 가. 이건 명령이다. 저는 민준이를 밧줄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위로 올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물 바닥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두운 굴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흐느낌을 마주한 채 저는 손에 든 쇠지렛대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손주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을 위해 이 늙은 몸으로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과 끝까지 싸워보겠다고요. 우물 바닥의 어둠이 제 늙은 몸을 감쌌습니다. 민준이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공간은 소름 끼치게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와 최의 영감내로 통하는 검은 굴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차가운 쇠의 지렛대를 꽉 쥐고 축축한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든 늙은이가 어떻게 젊고 악랄한 범죄자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콘크리트 무덤 아래 차갑게 누워있을 제 손주를 생각하고 어두운 굴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흐느낌을 생각하자 제 안에 피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사랑과 분노가 노년의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굴 안을 비췄습니다. 굴은 좁고 낮아서 허리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네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곰팡이 냄새는 더욱 심해졌고 역겨운 악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굴은 최영감이 아주 오래전에 파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벽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나무 지지대도 꽤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우리 가족이 잠든 밤. 바로 우리 발밑에서 인신매매범들이 이 길을 통해 무고한 아이들을 옮겼을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수였던 신성한 우물이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소굴의 입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최영감네 집 바닥 아래까지 왔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위쪽 나무 바닥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와 어두운 굴을 얼룩덜룩 비췄습니다. 손 좀 빨리 놀려. 차가 곧 도착한단 말이야. 오늘 밤에 이 물건들 다 옮겨야 해. 최영감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자꾸 우는데 어떡해요? 그의 아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면제나 더 먹여.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건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빛이 가장 강하게 새어나오는 굴의 끝으로 조용히 기어갔습니다. 굴의 끝은 땅속 깊이 파인 꽤 넓은 비밀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상자 더미 뒤에 숨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축축하고 지저분한 지하실 구석에는 개를 가두는 데 쓰는 커다란 철창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개가 아닌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꾀죄죄한 옷을 입고 산만 얼굴로 약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직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만이 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최영감 내외는 철창의 자물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평소의 위선적인 모습과는 달리 살기등등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가방에 값싼 과자를 쑤셔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나 불안해. 오늘따라 옆집이 너무 조용한데 그 부자가 무슨 짓을 꾸미는 거 아닐까요? 최영감은 비웃었습니다. 걱정도 팔자야. 그 민준이란 놈. 이제 겁먹고 도망갈 준비나 하고 있을걸. 내 우물 귀신 작전이 얼마나 효과적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기괴한 웃음소리, 흉흉한 소문,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 모두가 저들 부부가 꾸민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난 그 준서가 마음에 걸려. 그 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죄? 재수가 없었던 거지. 하필 내가 굴뚜껑을 열 때 그놈이 그걸 봤잖아. 입을 막지 않았으면 우리 둘 다 감옥에 갔을 거라고. 최영감이 눈을 희번덕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서. 제 손주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는 놀다가 우연히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탈을 쓴 이 악마들이 천진난만한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익사사고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것도 늙고 약하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저는 저들을 벌하고 제 손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살인자 놈들, 내 손주 목숨을 내놔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최영감 내외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고 최영감은 입을 벌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노인, 어떻게 여기에? 내 놈들의 죄악을 증명하러 왔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내 놈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그습니다. 저는 쇠 지렛대를 휘둘러 철창을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그들을 위협하고 동시에 밖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쨍! 날카로운 쇠소리가 밀폐된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철창 안의 아이들이 놀라 깨어나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당황했던 최 영감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흉악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곱게 죽을 것이지 내 발로 저승길을 찾아왔구나. 내 놈도 그 손주 놈 곁으로 보내주마. 그는 칼을 휘두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피했지만 늙고 둔한 몸은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팔에 깊은 상처가 나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쇠 지렛대로 그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최 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지만 금세 다시 일어나 제게 달려들어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지하실 바닥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최 영감은 제 목을 졸랐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이 제 늙은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죽어, 이 늙은이야. 죽어버려. 그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빗자루를 들고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준서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제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저 아이들을 구해야 해. 저 아이들을 내 손주처럼 만들 수는 없어.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바닥에 모래를 한 움큼 쥐어 최 영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최 영감이 고통스러워하며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머리로 그의 턱을 들이받았습니다. 최 영감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피와 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철창 앞을 막아서서 쇠 지렛대를 높이 들고 두 악마를 노려봤습니다. 누구든 다가오면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때였습니다. 쾅! 지하실 문이 부서지며 손전등 불빛과 함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민준이와 경찰, 그리고 마을 자율 방범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지키고 서 있는 저를 본 민준이가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녀석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힘없이 웃으며 쇠 지렛대를 떨어뜨리고 아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난 괜찮다. 저놈들을 잡아라. 아이들을 구해줘. 저는 최 영감 내외를 가리키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최 영감은 경찰을 보자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물로 통하는 굴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더 빨랐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그를 덮쳐 땅에 쓰러뜨리고 등 뒤로 팔을 꺾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며 그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는 강요받았을 뿐이라며 울부짖었지만 그 늦은 변명은 그녀의 죄를 씻어줄 수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철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가장 어린 여자아이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최 영감 부부가 인신매매범이었고 준서를 살해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충격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품에 안겨 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가는 최영감 부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욕설과 증오에 찬 시선이 두 범죄자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피와 흙먼지로 뒤덮인 제가 민준이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오자 군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이웃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집이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고통스럽지만 명백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 진실은 우리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제 팔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만 남긴 채 아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끔찍했던 우물은 완전히 메워졌고 그 위에는 생전에 준서가 가장 좋아했던 붉은 장미가 심어졌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최영감 부부는 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조직은 뿌리 뽑혔고 시골 마을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며느리 지혜는 서서히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슬퍼했지만 시아버지의 희생과 남편의 노력을 보며 자신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요. 민준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다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죠. 퇴근 후에는 부엌길을 돕거나 마당에 장미를 가꾸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민준이 내외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맑은 눈과 착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지하실에서 구출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민준이가 입양 허가를 받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이 아이 이름은 희망이에요. 오늘부터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민준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낯을 가리며 민준이 뒤에 숨어 동그란 눈으로 저를 훔쳐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제사상 위준서에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 속에서 준서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온 내 손주. 저는 두 팔을 벌려 새로운 손주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달콤하고 정겹게 들리던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세대는 다시 늙은 감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시원한 바람이 들판에 벼있는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희망이에게 연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민준이와 그 옆에서 미소 지으며 뜨개질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이곳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한 마음만 있다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차가운 무덤 위에서도 희망과 생명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결에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이제 편히 쉬렴.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고맙다. 내 용감하고 착한 손주야.